서울의 눈보라는 사막보다 혹독했어요. 뱃속 애기에게 줄 물 한 모금 없었죠. 내 남편 목숨값인 가게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절대 용서 안 해요. 쓰레기 취급받던 천조각이었죠. 하지만 파리는 이것을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서울은 제가 평생 살아온 모로코의 사막 밤보다 더 차갑고 혹독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은 제 얇은 히잡을 뚫고 들어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게 만들었죠.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해진 $10 지폐 한 장과 땀에 젖어 번진 주소 쪽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임신 8개월. 남산만 한 배를 안고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 버려진 기분. 당신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뱃속에서 힘차게 발길질을 해대는 이 아이에게 당장 따뜻한 물 한 모금조차 줄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서울역 1번 출구 앞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히잡을 쓴 만삭의 이방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꽁꽁 언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알라시여, 정녕 여기가 제 무덤입니까?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는 겁니까? 돌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옮겨 주소에 적힌 그곳, 제 마지막 희망이자 두려움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자밀라입니다. 모로코의 심장이라 불리는 페스페즈의 미로 같은 골목, 그 오래된 메디나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배틀을 짜고 카펫을 만드는 장인 가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아잔. 소리와 아버지의 배틀이 달그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장난감 대신 색색의 양털 실타래를 가지고 놀며 자랐고 10살이 되기도 전에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를 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손끝은 언제나 천연 염색약으로 붉고 푸르게 물들어 있었고 양털의 거친 질감을 사랑했습니다. 23살의 저는 페스 최고의 카펫 장인이 되어 언젠가 저만의 아틀리에를 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랑과 시련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건 아버지의 가게에서였습니다. 모로코의 강렬한 태양이 쏟아지던 오후, 동양인 남자 한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화에 낡은 배낭을 맨 그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현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가게에 걸린 카펫들을 훑어보더니 제가 짜고 있던 미완성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서툰 불어로 물었습니다. 이 패턴, 베르베르 전통 문양의 현대적인 색감이 섞였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제 카펫의 무늬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본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남편 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북아프리카의 전통 가옥 구조를 연구하러 온 건축학도였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그는 낡은 리다드 전통 가옥을 개조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술이라는 공통분모가 국경과 종교를 뛰어넘게 해주었죠. 우리는 페스의 성벽 위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한국의 한옥 처마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했고 저는 모로코의 타일 무늬가 가진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밀라,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너와 함께 살 집을 지을 거야. 마당엔 모로코식 분수를 놓고 방 안엔 내가 짠 카펫을 깔 거야. 우리 두 문화가 섞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집을. 민수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은 사막의 밤하늘보다 더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타진 모로코 스튜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제 거친 손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습니다.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약속은 못해.
하지만 내가 흘리는 눈물은 내가 다 닦아줄게.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해. 우리는 패스의 작은 관공서에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결혼 6개월 차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민수의 표정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밀라,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셨대. 집이랑 가게가 다 넘어가게 생겼어. 빚쟁이들이 어머니가 계신 병원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대. 민수의 어머니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이불 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바늘에 찔려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가게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민수는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장남으로서 외동아들로서 부모님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밀라, 금방 다녀올게. 가서 급한 불만 끄고 바로 너 데리러 올게.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니까 3개월만 기다려줘. 딱 3개월만. 공항에서 민수는 저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민수. 여기서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듯 했습니다. 빚이 생각보다 많아. 해결이 쉽지 않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2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가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패스의 좁은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나를 버린 걸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것 봐, 외국인한테 홀려서 결혼하더니 결국 버림받았잖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 몸의 변화였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얼마 후 생리가 멈추고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민수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보수적인 모로코 사회에서 남편 없는 임산부로 살아가는 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집주인은 방을 비워달라고 독촉했습니다. 매일 밤 메카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알라시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제 남편을 지켜주소서. 임신 7개월이 넘어가면서 배가 불러오자 더 이상 카페 짜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느니 그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한국 주소 하나 그리고 결혼 반지를 판 돈으로 산 편도 비행기 티켓.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15시간의 비행. 카사블랑카에서 두바이를 거쳐 인천까지. 좁은 좌석에서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배를 쓰다듬으며 참았습니다. 아가야,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조금만 힘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차가운 공기, 무표정한 사람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1월의 서울 바람은 잔인했습니다. 사막의 태양 아래서만 살았던 저에게 영하 10도의 추위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주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낡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근처 좁고 어두운 골목길 끝에 있는 영숙 이불이라는 간판. 낡아서 글자가 다 지워진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색바랜 이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셔터는 반쯤 내려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민수의 어머니가 계신 곳일까?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은 장사 안 해요. 물건 볼 거면 내일 오슈. 안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쪽 이불 더미 속에 파묻혀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분. 민수의 어머니 영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외국인이네. 길 잃었어요? 노노. 여기 물건 안 팔아.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민수. 강민수. 마이 허즈번드. 그 순간 영숙 씨의 재봉틀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히잡을 쓴 이방인 여자와 자신의 아들 사진.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민수가 말한 그 자밀라냐?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서툰 한국말로 연습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 불룩한 배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임신을 한 게야? 그녀는 황급히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잡은 손의 온기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이 추운 날에 혹껍데기만 입고 여길 어떻게 왔어? 손이 얼음장이네. 그녀는 저를 가게 안쪽 전기장판이 켜진 좁은 평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안은 손먼지와 원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패스의 가죽 냄새와는 달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을 주는 냄새였습니다. 영숙 씨는 서둘러 두꺼운 극세사 이불을 꺼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믹스커피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마셔라. 달달한 거 들어가야 정신 차리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생전 처음 맡아보는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였습니다. 호흡으로 한 모금 마시자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눈물이 컵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 왜요, 이즈 민수? 제가 묻자 영숙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수. 없다. 돈 벌러 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키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파어웨이. 배 탔어. 원양어선. 피싱보트.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배라니. 건축을 공부하던 그 섬세한 손으로 거친 파도와 싸우는 배를 탔다니요. 빚이 무려 3억. 가게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민수는 3년 계약으로 목숨을 건 조업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지 않은 건 저를 이 지옥 같은 현실로 끌어들이기 싫어서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라.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뒤적여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섞인 장사에서 번 푼돈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항 가. 비행기 표 사서 가. 여긴 너 같은 아가씨가 살 곳이 못 돼. 빚쟁이들이 매일 들이닥치는 지옥이야. 그녀는 돈을 제 손에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그 돈을 다시 그녀의 재봉틀 위에 올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 안 가요. 여기. 내 집. 어머니. 내 가족. 저는 배를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수 베이비. 우리 아기.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끝내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은 소식도 없는데 만삭 며느리가 굴러들어오다니. 그녀는 투덜거렸지만 더 이상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가게 구석 창고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쓰던 낡은 베개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를 맡으며 다짐했습니다. 알라시여,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제 아이와 어머니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한국 생활은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새벽은 치열했습니다. 영숙 씨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임산부가 어딜 따라와.
터자. 영숙 씨가 소리쳤지만 저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장통. 사람들은 히잡을 쓴 저를 원숭이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 집 며느리래. 외국인이네. 팔자도 기구하지. 저 망해가는 집에 시집을 오다니.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못 들은 척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인터넷에서 세련된 침구를 사지 이런 재래시장의 촌스러운 꽃무늬 이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손님은 한두 명, 그나마도 가격만 물어보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가게를 뒤집어 놓고 가면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하지 마세요. 제가 술병을 뺐으면 그녀는 펑펑 울었습니다. 자밀라인가 뭔가. 너도 도망가라. 나처럼 살지 말고 도망가.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아 쌓여있는 재고 원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촌스러운 꽃무늬, 유행 지난 벨벳, 색이 바랜 면직물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로코 페스의 시장에서 수없이 봐왔던 원단들. 색감만 다를 뿐 텍스처는 훌륭했습니다. 저는 바늘을 잡았습니다. 모로코의 전통 자수 기술인 페스. 자수페즈 엠브로이더리는 앞뒤가 똑같은 정교한 기하학적 무늬가 특징입니다. 저는 한국의 밋밋한 무명천에 모로코의 화려한 색실로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단아함과 모로코의 강렬함이 만나는 지점. 촌스러운 꽃무늬 원단을 잘라내고 그 위에 기하학적인 패턴의 자수를 덧대어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자투리 천들이 제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밤마다 영숙 씨 몰래 작업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와 오래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지만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태교를 하듯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첫 작품은 모로칸 스타일 쿠션 커버였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실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신비로운 문양은 낡은 이불. 가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이국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 씨가 진열대에 놓인 쿠션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누가 갖다 놨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예뻐요? 영숙 씨는 돋보기 안경을 끼고 쿠션을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바느질 솜씨를 확인하는 그녀의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40년 침구장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음질이 기계보다 낫네.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모로코. 우리 집. 카펫 만들어요. 저 기술자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영숙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기술자 좋아하네. 그래도 색깔은 곱네. 그녀는 툴툴거렸지만 그 쿠션을 가게 문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기적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을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힙합 스타일의 옷을 입은 남자가 쿠션을 가리켰습니다. 자기야, 저거 봐. 완전 힙하지 않아? 요즘 성수동 카페 감성인데? 여자가 다가와 쿠션을 만져보더니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이거 자수 직접 놓은 거야? 대박.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영숙 씨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하려던 찰나 제가 나섰습니다. 3만 원. 핸드메이드. 올리원. 서툰 한국어였지만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2개 주세요. 아니, 저기 있는 거 색깔별로 다 주세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파는 것보다 더 큰 돈이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영숙 씨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팔렸다. 영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팔렸어요. 제가 소리치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숙 씨는 얼떨결에 저에게 안기며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이구, 땀 냄새. 저리 비켜라.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시장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한 근 사왔습니다. 임산부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지. 많이 먹어라.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저를 위해 그녀는 소고기 국거리도 따로 사오셨습니다. 너는 이거 먹어. 알라인가 뭔가 믿는다며. 그 투박한 배려에 목이 메었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광장시장에 모로코 며느리가 만드는 힙한 자수 쿠션이 있다는 이야기가 SNS를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낡은 시장 골목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났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악성 재고 원단들이 보물로 변했습니다. 영숙 씨가 재봉틀로 기본 틀을 만들면 제가 그 위에 자수를 놓고 타슬태설을 달아 마감했습니다. 한국의 꼼꼼한 재봉 기술과 모로코의 화려한 디자인 감각이 합쳐지니 그야말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자밀라, 이것 좀 봐라.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에서 주문이 50개나 들어왔다. 영숙 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몰랐던 그녀가 이제는 밤새 댓글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가게 안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차가운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모로코식 민트티 향기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임신 9개월 출산을 코앞에 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오던 빚쟁이들과는 다른 훨씬 더 험악한 분위기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법원 집행관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영숙 씨 되십니까?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낸데요. 왜 그러시죠? 이 건물 경매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내로 비워주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이자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원금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채권자가 즉시 압류를 원합니다. 안에 있는 집기들, 이불들 다 딱지 붙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는데 가게를 빼앗긴다니요.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이불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가 밤새 수놓은 쿠션들이 흙발에 짓밟혔습니다. 안 돼요. 이거 만지지 마세요. 제가 배를 감싸 쥐고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이 외국년은 뭐야? 남자가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배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자밀라. 영숙 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임산부한테 손을 대. 영숙 씨가 악을 쓰며 남자에게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놀랐는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허리를 강타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제 신음소리에 공포에 질린 영숙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게는 엉망이 되었고 밖에는 차가운 1월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 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 어디 있어요? 우리 좀 살려줘요. 광장시장의 새벽 4시는 치열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장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갓난쟁이 사랑이를 업은 저 자밀라의 하루도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출산한 지 겨우 2주. 뼈마디가 시리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월세는 밀려 있었고 빚이자는 시시각각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등 뒤에서 새근거리는 사랑이의 숨소리와 옆에서 묵묵히 재봉틀 바늘을 갈아 끼우시는 어머니의 구분등. 그것이 제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독하기도 하지. 애 낳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는 빚쟁이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성공 조짐을 눈치챈 경쟁자의 시기 질투, 그리고 남편 민수 씨의 길어지는 침묵. 산 넘어 산이라는 한국 속담을 저는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다 건너 민수 씨는 무사한 걸까요? 봄은 유난히 더디게 왔습니다. 사랑이를 낳고 퇴원한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니 영숙 씨는 펄쩍 뛰셨습니다. 미쳤어. 산후풍 들면 평생 고생해. 들어가라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 무거운 원단들을 나르는 걸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포대기 매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육아 방식인 포대기는 신기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한 몸처럼 밀착되어 제가 일을 할 때도 아기는 제 등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 일터는 일평남짓한 재단판 앞이었습니다. 사랑이가 깰까봐 재봉틀 대신 손바느질을 택했습니다. 모로코 페스에서 가져온 제 반지꼬리. 그 안에는 색색의 실크실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광목천에 모로코의 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색, 파란 쉐프 샤웬의 골목색, 초록 아틀라스 산맥의 숲색. 한국의 소박한 천 위에 모로코의 영혼을 수놓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텃세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특히 바로 옆 가게인 대박 침구의 김 사장님은 우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시장 번영회 간부였는데 우리가 외국인 며느리를 앞세워 손님을 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가게 앞에 진열해둔 쿠션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탕물이 묻어 엉망이 된 쿠션들. 어머, 바람이 불었나 보네. 김 사장의 아내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참아라. 여기서 싸우면 지는 거다. 실력으로 이기면 돼. 어머니는 묵묵히 흙 묻은 쿠션을 털어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짓밟힌 쿠션을 빨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하겠다고.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 한 분이 가게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우아한 쪽진 머리에 기품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든 자수 덮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기계로 박은 거 아니죠? 네, 손으로 했어요. 핸드메이드.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패턴 기하학적인데 한국 전통 문양 같기도 하고 묘하게 어울리네요. 색감이 아주 독특해요. 그녀는 덮개 10장을 그 자리에서 사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청담동에서 유명한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찻집 인스타그램에 우리 제품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발견한 보석. 모로코 며느리의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이라는 글과 함께요.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좋아요가 수천 개가 달리고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택배 되나요? 색감 미쳤다. 그 주 주말 시장 골목이 마비될 정도로 젊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가 그 인스타 맛집이래. 사장님, 저 모로코 쿠션 보여주세요. 썰렁했던 가게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어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끼고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저는 등 뒤에 사랑이를 달래가며 쉴 새 없이 포장을 했습니다. 김 사장네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김 사장이 흘겨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매출이 오르자 우리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원금은 여전히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디자인을 카피한 짝퉁 제품들이 시장에 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사장네 가게를 비롯해 주변 상인들이 중국 공장에서 찍어낸 저가형 모조품을 모로코 스타일이라며 반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집은 10,000원인데 여기는 왜 30,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
손님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놓은 자수와 기계로 찍어낸 프린트는 질적으로 달랐지만 사진상으로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매출이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상도덕도 없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만든 건데?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가짜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작 과정 공개였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패스에서 온 자밀라. 화려한 편집 기술도 자막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실을 염색하고 어떻게 바느질을 하는지 ASMR처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실은 천연 염료로 3번 염색한 것입니다. 이 매듭은 1000번을 묶어야 완성됩니다. 제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며 만드는 기도가 담긴 이불입니다. 진심은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짝퉁과 진품의 차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는데 3만 원이면 거저다. 김 사장 내 거 샀다가 빨래 한 번 하니까 다 뜯어짐. 역시 원조는 다르다. 다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틀리에 패스라는 브랜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를수록 민수 씨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쳤습니다. 바다로 떠난 지 2년.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위성 상태가 좋을 때만 겨우 닿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이를 재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6으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민수 씨였습니다. 자밀라.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지직거렸습니다. 민수 씨, 잘 있어요? 밥은 먹었어요? 응, 잘 있어. 사랑이는? 어머니는? 다들 잘 있어요. 우리 가게 대박 났어요. 당신 빚 이제 반은 갚았어. 이제 그만 와. 제발. 저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아직 아니야. 여기서 더 벌어야 해. 그리고 뭐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사랑해, 자밀라. 끊을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민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수 씨가 탄 배가 검은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새벽, 제 옆에는 곤히 잠든 사랑이와 뒤척이시는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로 낯선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민수 씨가 소속된 선박 회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서 그리고 산재 처리 안내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물으셨습니다. 뭐냐? 민수한테 온 거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류에는 민수 씨가 조업 도중 그물에 휩쓸려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현재 선상에서 응급처치만 받은 채 조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각한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수야. 어머니가 서류를 뺏어 들고 읽으시더니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셨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을, 어머니의 아들을 기계 부품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하선시키려면 막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민수 씨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빚을 다 갚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으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민수 씨 데려와야 해요.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모아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가게 수익금과 어머니가 평생 모은 쌈짓돈, 그리고 제 결혼 반지를 판 돈까지. 하지만 위약금과 이송 비용을 합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잠을 하루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을 받고 밤에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전 세계에 우리 제품을 팔았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저는 아마존과 SH에도 입점했습니다. 한국 할머니와 모로코 엄마가 만드는 기적의 이불. 이 스토리는 국경을 넘어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두바이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났지만 반창고를 감고 또 감으며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늘 한 땀이 민수 씨의 약값이었고 실 한 타래가 민수 씨의 귀국 티켓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브 방송 도중 한 시청자가 채팅을 남겼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5호 타셨나요? 저 그 배 탔던 사람인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남편 강민수 씨 아세요? 지금 어떤가요? 그 시청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수 씨, 상태가 안 좋아요. 선장이 병원 안 보내주고 감금하다시피 일 시키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손 쓰셔야 해요. 방송을 보던 5,000명의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선박회사 어디냐, 청와대 청원 올리자, 우리가 돕겠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후원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병원비 보탭니다. 10만 원.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5만 원. 자밀라 힘내요. 100만 원. 금액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기적처럼 목표 금액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민수 씨를 데려올 수 있는 돈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박회사는 연락을 피했고 민수 씨가 탄 배는 통신이 두절된 채망망대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위치 추적도 되지 않는 상황.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가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를 꼭 끌어안고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라시여, 제발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아직 그에게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3시. 이 시간에 올 전화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거친 바람소리와 빗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아, 유미 시즈. 캔그램? 강민수 씨 부인입니까? 네. 맞아요. 누구세요? 여기는 혜경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혜경이라니. 사고라도 난 걸까? 우리가 배를 발견했습니다만. 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뭐요? 남편 살아있나요? 제가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했습니다. 구조는 했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서두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가 수화기를 낚아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던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는 비명 같은 울음을 토해내셨지만 이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가자, 자밀라 살아서 돌아왔으면 됐다. 숨만 붙어있으면 된 거야. 우리는 자는 사랑이를 포대기에 들쳐 업고 미친 듯이 빗속을 뚫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보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알라시여, 제발 그 사람을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묵주를 손에 꽉 쥐고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달달 떨고 계셨습니다. 그 2시간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뉴스 속보를 보고 달려온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선박회사 관계자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구석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밀치고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면회사절이라는 간호사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제발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멀리서라도 좋으니 제 새끼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의료진의 배려로 유리창 너머로 민수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그 사람. 3년 전 공항에서 저를 안아주던 그 단단하던 어깨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몸만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계음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삐삐. 삐 그 소리가 민수 씨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데리러 가서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어요. 3일 뒤 기적적으로 민수 씨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가 찾은 건 물도 음식도 아닌 저와 사랑이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자밀라 사랑하고 부르는 그 입술에 저는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 선생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 상태가 심각합니다. 동상이 심하게 걸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데다 파편에 의한 외상이 겹쳐 신경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걷게 되더라도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겁니다. 재활 치료를 아주 오랫동안 받아야 할 겁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만져보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자밀라 몸 병신이 돼서 돌아왔네. 빚 갚으러 갔다가 집만 돼서 돌아왔어. 저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싸우다 다친 영광스러운 전사예요. 당신이 걷지 못하면 내가 업고 다니면 돼요. 내 등은 튼튼해요. 사랑이도 없고 당신도 업을 수 있어요. 모로코 여자는 강해요.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거드셨습니다. 그래 이놈아, 내 마누라가 너 살리려고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 아냐? 너는 이제 평생 자밀라 발닦게나 하면서 살아라 살아왔으면 된 거야. 그걸로 충분해. 퇴원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의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악덕 선박회사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수 씨의 부상이 본인 부주의라며 보상금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민수 씨가 조업 수칙을 어겼다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선박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합의하시죠. 재판 가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이길 확률도 없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법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하고 끝냅시다. 봉투 안에 든 금액은 민수 씨의 다리 하나 값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어 그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 다리 돌려주세요. 내 남편이 바다 위에서 흘린 피눈물 다 돌려주세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나. 저는 그날 밤 카메라를 켰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힘없는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틀리에 패스의 대표이자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자밀라였습니다. 저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수 씨의 처참한 부상, 사진과 선박회사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 남편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를 쓰다 버린 부품 취급을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순식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가 몰렸습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박회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결국 회사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당한 보상금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모았던 후원금은 민수 씨의 뜻에 따라 원양어선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그 승리는 단순히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승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 씨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 무렵 우리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민수 씨는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건축을 전공했던 그의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와 브랜딩을 그가 맡으면서 아틀리에 패스는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모로코의 붉은 흙벽과 한국의 기와 지붕을 형상화한 새로운 매장 디자인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의 겨울 우리에게 꿈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인테리어 박람회 메종 오브제에서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평생 한 번 서보기를 꿈꾸는 무대였습니다. 초대장을 받아든 민수 씨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자밀라 해냈어. 드디어 우리 꿈이 파리로 가는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파리는 냉정한 곳입니다. 이름 없는 아시아의 브랜드가. 그것도 모로코와 한국의 감성을 섞은 낯선 디자인이 과연 그들의 높은 콧대를 꺾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민수 씨의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해졌고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 당신 다리가 이런데 무리하지 말아요. 이번엔 나 혼자 다녀올게요. 제가 말렸지만 민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적인 순간이야. 내가 기어서라도 갈 거야. 그리고 당신 혼자 그 낯선 곳에 보낼 수 없어. 당신이 한국 처음 왔을 때 겪었던 외로움 다시는 겪게 하지 않을 거야. 결국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와 지팡이를 짚은 민수 씨. 그리고 5살이 된 사랑이까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유럽의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박람회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최 측의 실수로 우리 부스가 메인홀이 아닌 구석진 창고, 옆자리로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작은 브랜드잖아요. 이 정도 자리도 감지덕지하세요. 게다가 당신들 디자인은 너무 민속적이라 메인홀의 세련된 분위기를 해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우리는 구석진 부스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그를 보며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싸온 짐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전통 매듭 장식과 놀이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을 하루 앞둔 밤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메인 작품으로 준비해간 대형 누비 카펫이 찢어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칼로 예리하게 그어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경쟁 업체들의 견제였을까요? 아니면 인종차별주의자의 소행이었을까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몰려올 텐데 가장 중요한 작품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끝났어요. 민수 씨,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그냥 한국에 있을 걸 주제넘게 여기가 어디라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반짓고리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이까지 1000조각이 찢어진 게 대수냐. 꿰매면 그만이지. 어머니, 그건 그냥 꿰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품이라고요. 흠집난 작품을 누가 사요. 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가위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부위를 과감하게 잘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가져온 색색의 자투리 천들을 꺼내셨습니다. 한국에는 조각보라는 게 있다. 남은 1000조각들을 이어붙여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지. 상처를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야.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니냐. 우리 가족도 다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어머니의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저와 민수 씨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찢어진 상처 부위에 붉은색과 푸른색의 조각, 천들이 덧대어졌습니다. 마치 모로코의 타일 문양 같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 창호 문양 같기도 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처가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찢어진 틈 사이로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남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진 우리 부스 앞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유명 패션 잡지의 에디터가 우리 카펫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것 좀 봐요. 이 독창적인 패턴은 뭐죠? 상처를 꿰맨 흔적 같은데. 마치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나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에요. 그녀의 감탄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진 창고 옆자리는 박람 회장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바이어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구가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한국의 조각보와 모로코의 색감이 만나 이런 조화를 이루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주최 측 담당자가 달려와 사과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장 좋은 메인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와 계약해 주십시오. 전시 마지막 날 우리는 베스트 디자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민수 씨는 저와 어머니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태극기와 모로코 국기가 그려진 부채를 흔들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꿈을 이룰 차례였습니다. 민수 씨가 패스의 성벽 위에서 저에게 약속했던 그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2년 동안의 공사 끝에 드디어 우리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설계한 집의 이름은 라흐마 한옥이었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깃든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한국의 전통 기와 지붕을 얹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면 모로코의 리다드 구조처럼 중정이 있었습니다. 중정 한가운데에는 작은 분수가 물을 뿜고 있었고 천장은 유리를 덮어 햇살이 집 안 가득 쏟아지게 했습니다. 바닥에는 제가 직접 짠 누비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특별한 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한 그루는 제 고향 패스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싹을 틔운 오렌지 나무였고 다른 한 그루는 어머니의 고향집에서 옮겨 심은 감나무였습니다. 서로 다른 토양에서 자란 두 나무가 한마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비비며 자라는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집들이 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광장시장의 상인 이모님들, 민수 씨와 함께 배를 탔던 동료 선원들,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인연을 맺은 구독자들까지 마당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담근 김치와 제가 만든 타진 요리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머니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좋아, 내 평생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 자밀라야 고맙다, 낯선 땅에 와서 이 못난 놈들 거두어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딸처럼 받아주셨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볼을 비볐습니다. 민수 씨가 다가와 우리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저기 봐, 사랑이가 오렌지 나무에 물을 주고 있어. 5살 사랑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조리개를 들고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울이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 나무 언제 커? 사랑이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응, 사랑이가 쑥쑥 크는 만큼 나무도 금방 클 거야,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고요해진 집에서 우리는 중정의 분수대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양평의 밤하늘은 패스의 사막 밤하늘만큼이나 별이 총총했습니다. 자밀라, 기억나? 6년 전 겨울 $10 한 장 들고 서울역에 서 있었을 때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는 너무 춥고 무서워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민수 씨는 제 손을 잡고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가락 마디마디를 어루만지며 그가 말했습니다. 이 손이 우리를 살렸어. 당신의 이 작은 손이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앞으로는 내가 당신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 다리가 비록 온전치는 않지만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될게.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는 이미 한 몸이에요. 당신 다리가 아프면 내가 업고 가면 되고 내 눈이 어두워지면 당신이 길을 알려주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밤바람에 감나무 잎과 오렌지 나무 잎이 부딪히며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부르는 사랑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정말 끝을 맺으려 합니다. 모로코의 골목에서 시작해 서울의 시장통을 지나 파리의 화려한 조명을 거쳐 이곳 양평의 작은 한옥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은 한편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였습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낯선 곳에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곁에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의 온기 속에 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니까요. 내일 아침에는 사랑이와 함께 감나무에 열린 홍시를 따기로 했습니다.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따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면 그 달콤함에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지시겠지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땅은 이제 저에게 뼈를 묻을 나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바람 냄새, 이곳 사람들의 정, 이곳의 사계절을 저는 죽는 날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희 집 마당의 두 나무처럼 서로 다른 행복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을 이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밀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들었던 순간,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 덕분에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